동아문화연구소와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공동주최로 오늘 이제 동아시아학 특강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개요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들으시면 뭐 되겠지만 요 준비 그 공지 메일에 나온 요 내용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읽고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개요가 있었습니다. 16, 17세기 조선의 지방의국의 존재 양상과 향촌 사족들의 공공 실천을 살핀다. 방법으로서의 향촌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기왕의 향촌 사회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역동적으로 당대의 역사상을 묘사하고자 한다. 라고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시의성도 있고 도전적인 면도 있고 많은 지적인 그 자극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호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시간을 써주시되 한 4, 50분 정도로 가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소개받은 김호입니다. 제가 김대중 선생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법에 관심이 있고 또 의학사에 관심이 있고 한데 그거는 뭐 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한 사회가 이 통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쓴 글들은 특히 그 논어나 맹자에서 나오는 그 광자 광인에 대한 정의, 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하는 사람인데 이 광이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광을 영웅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의협으로 영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글자 그대로 해야 할 바를 마구 하기 때문에 또 광인 미친놈이 되거든요. 이제 이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둘러싸고 조선 사회가 이 광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하는 것들에 관한 일종의 지성사적인 관심을 좀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을 쭉 해오는 와중에 오늘 사실은 2016년부터 조선의 지방 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 고문서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걸 소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공부들을 해왔었는데 이전 학교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작업을 이제 학교로 옮겨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그런 연구의 중간 보고 뭐 중간 보고해라 그럴까요? 발표해라 그럴까? 이런 거를 그 연구소에서 우리 김효준 교수님이나 또 유 교수님이나 다 또 이렇게 저를 초빙해서 말을 한번 해보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완성된 연구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 제 연구를 또 중간 보고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비평을 받고 제가 이걸 이제 책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오늘 또 배우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개 교수들이 혼자 자기 방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랑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 붙들고서 자꾸 괴롭히고 이제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동료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기회들을 사실은 귀한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여간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조금 더 이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충분한 연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자료라는 거 이런 걸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대개 뭐 그냥 감히 조선시대 연구에 새로운 모색 막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새로운 모색이라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윗세대 70년대 학번들이 이제 주로 향촌 사회사 연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사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대로 보면 1986년 언저리에 중앙대학교 사학과의 김영덕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향촌사회사 연구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16, 17세기 또 18세기 향촌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게 조선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향한 자료라든지 뭐 향약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막 발굴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뭐
성함을 들으면 뭐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다 그때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초기에 김영덕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김영덕 교수님을 비롯해서 서울대학에 있는 이태진 선생님도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유양소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거기서 하셨고, 김인걸 선생님도 발표를 많이 하셨고, 또 교육사를 하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순우 교수님도 거기서 향촌사회사 연구를 통해서 서원이라든지 서당이라든지 이런 교육학 관련된 논문들을 또 박사 논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뭐 지금 중앙대학의 향촌사회사 연구를 이끌고 있는 박경하 교수라든지 뭐 이런 양반이 다 그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안동대학의 정진영 교수님 뭐 이런 양반들이 조선 16, 17세기 연구들을 막 해오시고 그 구조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하고, 그거를 뭐 일명 사족지배 체제라는 일종의 그런 뭐 명명까지 해 가면서 이제 연구들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로부터 그런 연구들을 저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또 배워가지고 이제 지금 연구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회사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향촌에 남아있는 유향소, 향소의 명단, 거기에 이제 이른바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명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그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추적이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갖고 중앙 관료가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는 다 고시에 실패해갖고 지방에서 그냥 지식인이긴 한데 중앙에는 이름을 날리진 못하고, 지방에는 있지만 또 큰 학자로 성장하지는 못해서 그 문집이 대략 일체계에 불과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농담 삼아서 일체계 사상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 이런 양반들은 막 거질의 문집을 남겨서 그 문집을 보면, 아, 이 양반이 뭐 사단칠정 논쟁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저 지방 양반들이라는 분들은 일체계 사상가들입니다. 사상가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좀 뭐 말하자면 이제 처지는 뭐 그런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문집을 보면 뭐 거의 대개는 다 뭐 친구들이 써준 제문, 돌아가셨을 때 제문 수십 편 외에는 뭐 글이 없습니다. 본인이 쓴 글이라고는 뭐 한두 개에 불과한. 그런데 그 한두 개의 글이 그 지방에서 말하자면 활동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활동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향촌 사회사가 그동안 명단만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다면, 그들의 문집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기나 이런 것들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뒤져서 그 생활상이나 사회상을 좀 구축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 16, 17세기의 사상사가 이런 그 에베레스트 같은 고봉들, 퇴계나 율곡 막 이런 그 고봉들, 이런 고봉들, 문집을 막 몇십 책짜리 문집을 남긴 사람들의 사상을 연구하는 거, 그건 뭐 그동안 사실은 사상사연구가 그런 걸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계와 율곡과 뭐 우계 성혼과 이런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벌인 철학적 논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따졌다면, 저는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고봉들 말고 그냥 동네 뒷산 같은 밋밋한 산들, 그 일책들 남긴, 뭐 말하자면 들여다볼 가치도 어떤 면에서는 없지만, 이런 걸 죄다 모으면 이런 동네 지식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항상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아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뭐 글을 쓰질 않으니까 자료가 없고, 너무 위에 있는 이제 훌륭한 철학자들이나 고관대작들은 또 너무 뭐 많은 그 문집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그 일책짜리를 남긴 사람들을 이제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역의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뛰어난 철학자들 중심의 사상사에서 사문, 기본적으로 유학을 공부했지만 크게 나라에 쓰임이 없고 지역에서 그냥 자기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시민활동 비스무리한 것들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고, 그것을 이제 사문의 지성사, 이른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조금 16, 17세기를 조금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향촌사회사, 지성사, 제도사 관련된 연구들은 조선이 성리학 사회로 넘어갈 때 이 학교라고 하는 것,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서원 관련된 연구나 학교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집적이 돼 있고 거기에서 활동했던 지방 사족들의 활동들은 어느 정도 또 복원이 돼 있는데 실은 지방 향촌 사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학교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하지 않게 의국 같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또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런 걸 통해서 16, 17세기 역사상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이제 소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학계에다 제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에서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사라고 하는 구조와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역사의 에이전시로서의 사람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역사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뭐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70년대 학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구했던 향촌 사회사 연구에 주된 관심은 이 사족들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긴박시키고 양반 중심의 사회로 재구성하려고 이제 하층민들을 거기다가 구속시키는 그런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향약이라든지 뭐 또는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설명해 왔던 것에 어느 정도 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점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소사이어티 그런 향당과 향촌을 상생과 공생의 토대로서 어떻게 구축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봄으로써 기왕의 연구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 그것이 16, 17세기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향촌을 국가도 어떻게 다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족들에게 맡겨서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사족의 자율적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기획들이 여러 분야에서 뭐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의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드러나는데 이게 18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이런 향촌 사족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지방 세계를 이렇게 뭐 통제하거나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보다는 국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방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 지방을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종조대 특히 정조의 기획은 그것과 매우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국가주의라고 해야 될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정조의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16, 17세기에 성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향촌의 시민적 자율공간이랄까 자치공간이랄까 이런 기획이 생각보다 성공하기 어려웠고 그걸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완전히 가설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그림을 정조의 기획에 관한 청사진에 관한 기본적인 기획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이제 다산의 경세우표라든지 목민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의료라는 게 전국에다 다 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약을 보내고 의사를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병원을 운영하면 국립병원들을 다 운영하면 그렇게 해서 인민들에게 전부 다 의료 혜택을 주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뭐 진주의 국립병원을 뭐 공립병원을 뭐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 병원을 전국에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초에 한 도에 2-3개 정도의 의국을 만들고 그 의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의생을 양성을 하고 그 의국을 터미널로 삼아가지고 소백산 아래에다가 의국을 하나 두고 지리산 아래에다 의국을 두고 한라산 아래에다 의국을 두면 한라산에서 나오는 약재를 그 제주 의국을 통해서 중앙으로 다 빨아들이고 지리산 거 빨아들이고 한라산 거 빨아들이고 소백산 거 빨아들이고 뭐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래서 이제 중앙이 그런 재분배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걸 의국이라는 걸 터미널로 삼아가지고 특산물들을 쭉
가져와서 이제 제국이 국가가 분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의국을 만들고 거기에 의생을 양성을 하고 약제를 감별할 의생을 양성하고 중앙에서 이제 관료를 보내가지고 그게 심약이라는 관료인데 그 심약을 보내가지고 뭐 낮은 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약제를 감별해갖고 중앙으로 보내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지방의 의학 지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개 지방관들이 내려가서 자기가 의사 공부를 해갖고 그 이렇게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급방 같은 거 만들어서 동네에 뿌리는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지역의 이제 의료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는 뭐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16세기 보면 저렇게 지방관으로 가서 의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417년에 의흥의 사또로 갔던 최자라는 사람은 향약구급방 큰 책을 읽고 요약을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전라도 창평에 갔던 박흥생이라는 사람은 차료신설한 책을 써갖고 그 차료라는 건 이제 지방관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그 임무 리스트를 적는 가운데 의학에 관한 건 적어도 이런 것들은 만들어갖고 지역에 나눠줘야 된다는 뭐 그런 걸 써서 나눠준다든가 경상 그 도지사로 갔던 손순현이라는 사람은 또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나눠준다든가 1498년 의성의 사또로 갔던 이종준이라는 사람은 신선태을 자금단이라고 하는 또 저거는 이제 중국의 활인신방에 있는 처방인데 저놈을 읽고서 그 중에서 이 자금단이라고 하는 약이 상당히 만병통치약 같은 거거든요. 먹으면 복통이 낫고 뭐 물에 계속 바르면 무슨 피부병이 낫고 뭐 이런 이제 약을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정도로 그 지방관이 해야 될 일 중에 의료에 관한 파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신선태을 자금단방이라 이런 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종준이라는 사람이 의성에 갔는데요. 이걸 자기가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보고 쭉 그 중에서 인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봤는데 이 신선태을 자금단방이라니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도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산자고라고 하는 여기 산자고라고 하는 요 풀이 저기 달래같이 생겨가지고 저 달래 뿌리 같은 거, 저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걸 고아가지고 저걸 환으로 만드는 건데, 저거 하나만 있으면은 복통도 낫고 머리 아픈 것도 낫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그 약인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저 산자고라고 하는 중국 의서에 있는 저 풀을 조선에 달래인지 마늘인지 쑥인지 더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매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국 의서에 있는 거하고 조선의 산천에서 나고 있는 풀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 자연지식이 맞춰야 그거를 그게 안 되면은 중국에 가서 산자고 달라 그래가지고 사갖고 와서 그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뭐 수입품이 되니까 너무 비싸고 문제는 이거를 이제 국산으로 대체를 하려면 이게 뭔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데 3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종준이. 그 정도로 의학 지식이 중국에서 많은 의사들을 수입해서 그 처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해도 그걸 실제로 그걸 활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생물학적 지식들, 자연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원 의원들이 조선에서 나는 풀, 생선, 뭐 동물 이런 거 표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갈 때마다 그걸 잔뜩 표본을 싸들고 가서 중국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이 표본을 보여주고 중국 의사하고 이 표본하고 이게 달래냐, 이게 더덕이냐, 이게 인삼, 이거를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안 가고 그 테이블을 완성하는 게 동의보감 단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의보감을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안 가고 우리가 앉아서 자, 산자고라고 하는 건 조선에서 말하는 까치 무릇이야. 이렇게 알게 된 게 그 200년, 300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종준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거를 3년 동안 이 풀을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고 까치 무릇이라고 하는 것이 저 효능에 맞는 약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한국이라고 하는 경상도 관찰사로 갔던 김한국, 뭐 이 사람은 뭐 학교도 만들고 향교도 만들고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이 창진방이라고 하는 이게 두창치료, 천연두 치료법이거든요. 이 창진방이라고 하는 것을
경주 사또였던 유희저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언해를 해서 이걸 또 나눠주게 하고 이걸 자기가 이제 더 언해를 해서 이걸 하게 하는데 저기도 보면 이 천연두 치료가 전혀 안 되는데 중국 의서들을 가져 나눠줘 봐야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놈을 나눠줘서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찰사, 지방 사또 이런 사람들이 의료 일선에 의사도 아니면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의서들을 또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이걸 전국으로 유통시키고 뭐 이런 일들에 앞장서게 됩니다. 뭐 이런 역사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16세기 가도 계속 이어져서 김안국의 동생인 김정국, 저 사람은 촌가구국방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제 정치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갔다가 이제 그 사직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지금 일산 고양시가 자기 고향인데 고향에서 활용했던 촌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늘 와서 이런 병 치료할 때 저런 병 치료할 때 처방을 물으니까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복직을 하면서 전라감사로 이 사람이 복직을 했거든요. 복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가 고양시에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렸던 처방을 다시 모아갖고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총가구국방이라는 책을 내고 또 전라감사로 갔던 안현이라는 사람은 저 활인신법이랑 활인신방 우리는 지금 퇴계의 활인신방으로 알려져 있는 저 활인신법은 이미 그 앞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저 활인신방을 또 인쇄를 해서 전라도에 나눠준다든지 저 안씨들이 저 수능 안씨들인데 지금 저 수능 안씨들이 저 난곡에 지금 저 난곡 넘어서 저쪽 어디죠? 저 금천구청 있는 데가 수능 안씨들의 저 거처지거든요. 지금 그 수능 안씨들이 수능에 영주에 있다가 선초에 대거 중앙으로 관료 생활을 하면서 지금 금천구청 있는데 대거 몰려 살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별서가 지금 파주 쪽에 있었고 그런 이제 지역적인 분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저 수능 안씨의 사위였던 그 누구죠? 그 금양 잡록 뭐 이런 거 쓴 사람. 강희맹. 강희맹이 바로 그 수능안 씨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의 별서가 지금 금천구에 있고 그 금천이 금양이잖아요. 그래서 금양 잡록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지금 여기 있었던 게 그런 이제 지역적인 인연이 있는데 이 바로 안씨들이 지금 이 안씨들이 상당히 이런 의학과 관련된 편찬 사업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활인신법을 충주목사라고 했던 안위라고 하는 그의 동생은 또 구황저류 같은 책들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59년에 전라감사로 안위가 충주목사로 있다가 전라감사로 가면서 뭘 하느냐 이제 지방관이 의서를 만드는데 머물지 않고요. 지방의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의학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뭐 중앙에 있는 책들을 가져다 읽고 엑기스를 뭐 요약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가운데 숨어 있는 유의들, 유학자이면서 의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읍에 있었던 유의 임원국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어떤 승려한테 배워가지고 종기를 째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치정방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실물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안위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뒤져가지고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주면서 서문을 쓰면서 이런 지역에 의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책도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들도 이렇게 발굴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앙정부가 지방의 약재들을 이렇게 중앙으로 빨아들이려고 해서 만든 그 터미널, 그 의국의 이른바 관리를 이 지방에 있는 유의들한테 맡기면 어떻겠는가. 공식 관료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맡음으로써 국가의 공공적인 일들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 어떨 것인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부 유의들이 이른바 16세기에 이제 이 의국에서 의국의 유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혹은 유의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성리학 확산과 더불어서 이 성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향당의 공공 실천들을 위해서 이 지식인들, 사문이라고 하는 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 중에 교육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백운동 서원 같은 소수서원, 나중에 소수서원으로 사익서원이 되지만, 백운동 서원을 지금 대개는 가보면 사립학교, 뭐 조선 최초의 사립학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립학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풍기 사또로 갔던 주세붕이 발의를 하고, 말하자면 뭐 총대를 메고,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 그 지역에 있던 황빈이라고 하는 풍기에 있는 사족입니다. 평해 황씨들, 그 황씨들이 그쪽에 많은데, 이 평해 황씨들인 이 황빈, 그의 후손인 황준양은 나중에 이제 퇴계 제자가 되는데, 이 황빈이 이 기금을 객출을 해가지고 둘이 해서 돈을 모아서 일종의 자본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본금을 기본적으로 두면서 존본 취리의 방식으로 이제 그 이익을 계속 내는 활동들을 하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문을 남기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뭐 오늘날로 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서원 운영의 틀을 만드는데, 그런 게 서원에서 저렇게 지방관과 지역 사족의 협동이 일어나고요. 의성향교 같은 거는 또 경상도 관찰사로 갔던 김한국이 그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기금을 마련하고, 신원록이라고 하는 저 아주신씨인데요. 아주신씨 신원록이 의성의 향촌사족인데, 저런 사람들이 또 그 기금을 맡아가지고 그걸 운영해서 향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학교에서 지방관과 향촌사족이 협력해서 저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국이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확장되고, 의국의 말하자면 향촌 사족들이 참여해서 그런 이 향촌의 공공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김한국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저런 학교들을 쭉 만들고, 이 경상도 지역의 서원들, 학교, 향교 이런 데 가서 쭉 그 말하자면 장학금을 내놓고 이제 기금을 마련하는데, 저는 그 16세기 저 김한국이 경상도 관찰사로 갔을 때 저 사람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가 17살 때 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퇴계한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훌륭한 학자가 되거라라고 얘기를 했고, 퇴계는 사실은 이 김한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좋은 학자로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의 유학의 연원을 고려말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려서 계보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내려왔던 이런 그 학자들 또 지방 관료들과 함께 이게 어떻게 경상도 지역에 학문이 만들어졌는지, 퇴계 학문이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해서 지금은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의국에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는 저런 관과 민의 사족의 협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세기 후반에 잘 아시는 그 반개 유형원이 지방 의료 상황이 지금 영 썩 좋지 않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각 향에 있는 인사들한테 의국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자본금을 국가가 필요하면 대주기도 하고, 다만 그 운영은 계의 형식을 띠라는 건데, 저 계라는 건 뭐냐면요, 이 돈을 빌려주고 해서 저리로라도 빌려주든 뭘 하든 이익금을 내 가지고, 그 이익금을 내서 기본적인 자본금을 까먹지 않고 계속 이문을 남기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저 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그 계원들의 말하자면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저런 형태의 계를 운영을 통해서 저걸 공공의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의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 방법을 쓰도록 하고, 일체의 세나 병역 같은 것들은 다 면제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족이 주도가 돼서 의국을 운영하고 관이 재정 지원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한 차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걸 이문을 남겨서 약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이문을 남겨서 저 의료 시스템이, 의료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저것이 조선에 알맞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이미 16세기부터 일찍 적용이 돼서 저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던 이제 그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걸 2016년, 17년 언저리에 이제 영주에 가서 저 영주 의국인 재민로라고 하는, 저거는 1960년대 다시 이제 그 홍수로 저 내성천이 다 불어가지고 저게 이제 다 무너진 거를 다시 이제 재건한 걸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영주 의국에서
활동했던 이석관이라는 사람, 이거는 해동지도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재민누가 내성천 서천이라고 하는 내성천가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재민누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그대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종의 의국 활동도 하고 향교 활동도 하고 서원 활동도 했던 뭐 그런 복합 공간인데요. 의국 활동을 했던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영주군수 이윤상이라는 사람이 의원 3칸을 지었다가 이게 바로 이제 선초부터 저런 의국을 만들어서 소백산에 있는 약재를 갖다가 중앙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터미널을 만든 건데 저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되다가 왔다 갔다 집회를 거듭하다가 1591년에 영주군수 이대진이 이거를 이제 사족들한테 운영을 맡기면서 조금 더 정비를 하는데 지금 관련된 문서들이 소수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잔물질이라고 하는 그 의국에서 17세기 전후로 병자호론 전후로 의국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그 물종들, 책들, 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의학정전 뭐 8권, 벽원신방 뭐 방석 뭐 1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전이어 주는 거죠. 전수 받는 거잖아요. 총무들이 이제 받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 아무개가 지금 사인하고 김 아무개가 사인해서 사족들이 지금 주고받는 것들을 쭉 적은 저런 문서들을 가지고 저게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또 재민누 좌목이라고 하는 지금 거기 운영에 참여했던 양반들 지금 사족들 명단들이 쭉 있어서 이제 이런 누가 거기서 이제 운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노비안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논문도 쓰고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의국 규칙이 의원의 모든 일은 일향이 상의를 하는데 향소에서 근면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이걸 맡기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향천 사족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맡기는데 산망을 갖춰서 수령에게 사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천 사족 중에서 의국의 유사를 맡을 사람을 지방 사족들이 의논해 갖고 보고를 하면 그중에 지방관이 한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민누 의국의 이 구조를 보면 검거, 이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원장 같은 것이죠. 저 도감, 이건 뭐 총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족이 맡아서 양리에 밝은 사족들이 좌수별감을 맡듯이, 향소의 좌수별감을 맡듯이 이런 사람들이 맡도록 하고, 일반민들 중에서는 약을 제조한다든지 약을 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쭉 활용을 해서 군역을 면제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맨 밑에 보면 최약성, 약재를 캐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산세를 잘 알고 약초 어디 제일 나는 거면 역시 승려들이 그 산속에 있으니까 승려들을 활용해서, 이때 부석사 승려들이, 영주의 그 부석사 승려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소백산에 있는 약재들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지방의 사족들이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족 이석관이라고 하는 영주의 공주이신데요. 봉화의 충제 권벌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퇴계의 제자이고, 이 사람이 이른바 사마시 초시를 합격한 후에 한성부에 가서 서울시청 공무원이 됐었는데 금방 이제 그만두고 관료 생활을 그만두고, 왜냐하면 그 문과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중앙관료가 되지 못하고 초시에만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낮은 지위의 공무원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서는 영주의 사족들과 함께 바로 이 재민누 의국에서 이런 약재를 관리한다거나 의술을 펼친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게 퇴계 선생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진맥을 한 사람이 이석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의술이 그 경북 일대에 상당히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이석관 경험방이라는 책은 조선 후기에 상당히 다양한 의소들의 이 처방전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활동 영역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경북 영주에 가면 그 양반의 생가라고 하는 그 터가 뭐 저게 그 옛날 건 아니지만 저런 터가 남아 있고, 지금 이석관 경험방이라는 책이 지금 산청의학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어서 어떤 식의 그 활동들을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석관에 의해서 퇴계 16세기의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재민누는 1630년대로 가면 삼락당 박종무라고 하는 역시 지방 양반인데요. 영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소고 박승임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가 역시 이 사람은 그 최종 그 문과에 합격을 하지 못해서 중앙관료는 못 됐는데 지방에 남아가지고 이 재민누의 도감을 맡아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재민누의 자본금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걸 운영을 정상적인 운영으로 만든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한강 정구와 창석 이준의 제자인데, 창석 이준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주에 1602년에 상주 의국인 존해원이라고 하는 의국을
만들었던 사람의 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박정무가 뛰어난 건 당시에 이제 이산서원 원장을 하면서 지방의 유소를 주도해서 당시 서인들과 대결하는 영남남인들의 의견을 몸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문집에 보면 자기 일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은 영천 읍지를 작성했을 때, 영주 읍지를 만들었을 때 일하고, 영주 의국을 관리해서 내가 이 병원을, 의국을 말하자면 운영을 정상화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문집에 보면 의국 전장 입규라고 해가지고 1617년과 1630년 이때 의국 운영에 참여해서 이 기금 700석을 잘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문을 많이 남겨서 그 이문을 가지고 이득금을 가지고 영주의 향교에 보내가지고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서원에 보내가지고 장학금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자기가 해낸 거, 이것을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양반으로서. 그리고 1637년이니까 병자호란 언저리에 또 이 전쟁의 흉년으로 인해서 의국 운영이 어려웠을 때 다시 이걸 맡아가지고 또 기금을 잘 운영해서 의국을 정상화시킨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문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무가 이 문집에 보면 죽계지라는 게 저의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죽계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백운동 서원의 규약을 모방해서 이 기본금을 가지고 이식행위를 잘 해가지고 약도 팔고 이렇게 해갖고 잘해서 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 영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이 의국이 사라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다만 기본 자본금을 까먹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먹어야 이걸 말하자면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이제 그래서 막 집회가 계속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일을 한 거를 자신의 문집에, 그 1책짜리 문집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저거를 쓰면서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꼭 관료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제가 곳곳에 이제 영주뿐만 아니라 1603년 강릉에 있었던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약계라고 하는, 여기에도 실제로 이제 그 삼척심 시인 심장원이라는 사람, 저 양반의 조부가 심원광이라고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죠. 심원광의 손자인데, 심원광이 김한로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제 사림들의 비판을 받고 완전히 은거를 하게 되자 심장원은 자기가 어차피 문과 시험을 봐도 제대로 관료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만두고 이 지역에서 이 약계를 운영해서 지금 이런 그 지역의, 강릉 지역에 어떻게 저 의료 혜택을 나눠줄 것인지 저런 걸 모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심장원의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건 뒤지기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602년에 상주의 조내원이라고 하는 또 의국이, 사설 의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상주의 향촌사족이었던 정경세, 유명한 우복 정경세, 그다음에 창석 이준, 그다음에 성남 같은 이런 학자들이 각각 돈을 객출을 해가지고 이 전쟁 끝에, 임진왜란 끝에, 상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의 진격로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속된 말로 박살이 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지역의 의료 혜택을 하기 위해서 사족들이 노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상주에다가 의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존애라고 하는 말은 정호 정희 형제의 문집에 나오는 말인데, 존심애물이죠.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성선, 착한 마음의 그 마음을 존심하는 것이죠. 그거를 마음을 넓혀가지고 애물, 이 전 사물들을 사랑하는, 전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한다고 하는 그 존심 애물의 정신을 본따가지고 저 단어를 써서 존애원이라는 의국을 만드는데, 창석 이준이, 저 지금 가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그 지금도 저렇게 이제 기문이 저기 붙어 있는데, 존애원 기를 읽어보면 옛날의 군자는 집을 나오지 않고도 나라의 교화를 이루었다는 말이 있다. 유마일은 관직에 있는 자도 아닌데도 그런 이 글을 했다. 저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꼭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중앙 관료가 돼갖고만 그 중요한 공공의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관직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내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창석 이준이 저 기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 지금 그 성남이라고 하는 이 유이 성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400가지 병이 침입하는데 약은 한두 가지도 갖추지 못해갖고 상주 사람들이 다 비명 행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지들과 함께 약재를 모아서 이걸 급할 때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특히 성남이라는 사람이 의학에 밝으니까 이 성남을 모셔다가 이 일을 맡겨서 약을 제조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남이라는 사람은 그 학풍이 성원의 후손인데 우계 성원의 후손인데 창녕성 씨죠. 이 후계 성남인데 서경덕, 남원경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학, 기를 중시하는 계통의 학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유의로 활동했다거나 의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의 학문적 경향들을 쭉 보면 이런 서경덕의 기학 계통의 학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토정 이지함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의학 관련된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서경덕의 학문이 그냥 뭐 기학이다 이제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들의 실천적인 활동들이 성남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이어져서 토정이나 이런 사람에 이어져서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사상사를 지성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 성남은 기호계 학자거든요. 이 창녕성 씨들은 다 기호, 성혼의 후손들, 우계 성혼의 후손이니까 말하자면 학문으로 말하면 기호계 학자들인데 이 기호계 학자들이 영남 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복 정경세나 창석 이준이 영남학파 기호 서인, 영남 남인 서인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조내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남의 후손이 상주 지역에 이 정착하게 되면서 18세기로 가면 이건 뭐 별도의 이야기인데 이 노론계 서인들이 이제 이 18세기에 영남에 침투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들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서인계 학자로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남인들과 막 부딪히고 뭐 이런 일들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후대에 가서 이야기고 하여튼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자료들을 쭉 모아서 지금 16, 17세기 의국에서 활동했던 지방 향촌사족들 양반들의 이야기를 쭉 지금 모고 있는 것이고 1606년에 청주의 의국을 한백겸 잘 아시는 그 동국지리지를 쓴 한백겸이 청주 목사로 갔을 때 지역의 이두균하고 박춘모라는 사족들과 함께 저 의국을 1606년에 만들었던 것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자 1628년에 다시 의국을 복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때 활동했던 이두균이라고 하는 청주의 사족도 서경덕 이지함에서 배운 그런 학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또 활동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의국 중수기, 1628년에 쓴 의국 중수기를 보면은 약물을 다리고 침석으로 치료한 결과 백성들이 혜택을 봐서 박씨제중의 사랑이 지극하다. 이게 결국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을 보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당시 청주에 유의로 활동했던 박춘모 같은 사람들도 이지함의 제자거든요. 이지함의 제자고 토정 이지함의 제자고 해광 송재민과 함께 충주 지역의 의병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해광 송재민은 또 누구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라도 무안에서 또 송재민은 의국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게 다 뭔가 연결이 돼 있고 해광 송재민은 토정 이지함에 나가서 토정이 광주와 호서 충청도 지역에서 온양에서 사도 생활을 했었잖아요. 토정 이지함이 그때 이제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배우면서 이 송재민도 역시 스스로 존심애물의 뜻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말하자면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국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활동비를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바다에 다니면서 소금 장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호를 바다에 미친놈이라고 해서 해광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름이죠. 이 해광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그런데 뭐 장사는 안 했고 뭐 그런 의국을 운영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지역의
학자들이 어떻게 이 지방 의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들의 학풍이 또 특별하게 서경덕과 토종 이지함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그 시대 사상사를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광 송재민의 행장을 보면 그 공자께서 뗏목을 타고 섬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을 사모한 나머지 공자는 이거를 결행하지 않았는데 해광은 스스로 바다로 나아가 광자의 뜻을 실행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칭송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 토종 이지함의 학문을 실제로 베풀어서 인민들에게 그 의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행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 전라도 지역의 여산송씨들인데요. 여산송씨들의 그 이런 의국 활동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에 가면 회덕, 송시열의 제자인 신만이라고 하는 상촌 신음의 손자인데요. 이 신만은 이 상촌 신음의 손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시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서 유의로 의사로 활동을 했고, 저 주촌신방이라고는 의서도 썼고, 나중에 송시열에게 자기가 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편지들이 남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회덕에 남아서 의국을 활동하고, 여기에 송준길하고 송시열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신만의 문집이 저 조사를 하는데, 저게 지금 그 어느 문중에서 이거를 뭐 팔았다, 샀다, 뭐 대전 시립박물관에 들어갔다, 뭐 하나그룹에서 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찾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좀 찾으면 이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자료도 찾고 이런 사람들을 조금 통해서 이 시기에 지금 좀 사상사도 조금 풍성하게 써보고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 향촌사족들이 지역 세계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18세기 가면 이제 이렇게 뭐 크게 이들의 기대를 하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 의료 정책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18세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16, 17세기에 기조하고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데, 정조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뭐 보여주듯이 나는 사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 괴롭혔던 사람은 다 죽이겠다, 뭐 이런 것으로서의 정조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2년 아버지 할아버지 영조의 그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정조 2년에 인정문 앞에서 발표했던 그 대고 있잖아요. 그 4대 국정 현안이죠. 4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조가 강조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국가가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조가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의료 정책의 기본적인 안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복지를 많이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정조가 상당히 강조하는데, 그 재정 정책의 2가지 축이죠. 하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재정, 그다음에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얻는 재정 말고 여러 가지 부세들. 사실은 그 부세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경세유표에 쓰여지는데, 경세유표를 그동안은 토지 개혁 안으로 주로 읽다 보니까 이 나머지 재정 부세 관련된 자료들을 깊이 읽진 않았는데, 사실 정조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토지 개혁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은 토지 이외의 재산이 부가 있는 곳, 그 당시 토지 이외에 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과수원이라든지 염전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이런 데 부가 생산되고 있는 곳에 부를 파악해서 그 재정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이 다산의 경수유표인데요. 거기도 보면 이 해민서의 육보소전이 아니라 활인서라고 하는 이 대중을 상대로 한 의료기관들을 육보서라고 하는 6가지 인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저런 논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육보소로 전환한다든지, 또 새로운 민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인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우생으로 북학을 주도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가 이런 의료 정책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고, 다산의 인두법, 종두법 연구도 실은 뭐 다산 선생이 저게 관료 시절에 연구한 거거든요. 마과이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료 시절에 정조에게 보고하는 북학의 한 일환으로 중국의 청나라로부터 종두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보고하려고 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야의 학자들이 뭐 했던 실학 이런 감각보다는 정조의 국가 기획 속에서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이 이걸 어떻게 여기에 부응해서 논의를 이런 논의들을 발전시켜 왔는가라는 감각에서 이것들을 다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조의 복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는 규장각에 있는 해종요람이라고 하는 저 책에 기본적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16, 17세기에 지방에서 벌어졌던 그 의국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18세기 가서 정조의 국가의료 정책은 조금 그런 것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런 지식인들이 의료에 어떻게 개입해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계속적인 숙제로 남아서 19세기 초 아까 김대중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저 홍길주의 그 숙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문학 쪽에서는, 한문학 쪽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그 글인데, 숙수념에 보면 용수원이라고 하는 자선병원을 만들어서 저기에 있는 의사들, 유의들은 내가 다 무료로 고용을 하고 그 유의들이 인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의서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이 사람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민전서라고 하는 당시 의학 총서를 도의봉암 이후에 최고의 의학 총서를 다 기획하고, 이게 다 꿈 같은 얘기죠. 이제 이루어지진 못했는데 저런 자선 의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이 공동체에다가 이런 그 공공 실천들을 되돌려 줄 것인가 하는 기획들을 19세기까지도 이제 일부 학자들이 하고는 있는데, 대체로 16, 17세기에 지방에서 벌어졌던 저런 의료 시스템에 이렇게 충분치 않은 의료 시스템에 지방 사족들이 어떻게 거기 참여해서 활동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영주라든지 충주라든지 뭐 무안이라든지 또 상주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그 시기에 학교와는 또 다른 지역 향촌 사족들의 활동 공간, 그리고 거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사족들의 정치적, 사상적 경향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 꼭 그게 서경덕, 토종 이지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학문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그래서 그걸 그 시대의 지성사를 조금 더 폭넓게 써보고 그 활동 영역을, 향촌사족들의 활동 영역을 조금 더 넓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향촌사사 연구를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문화사 중심으로, 또 사회사에서 문화사로 좀 전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 총괄적으로 뭐 여기다 뭐 엄청나게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지금도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제 지방이 막 무너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방이 소멸된다는 운동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사실은 뭐 지방이 소멸되는 건 지금만의 문제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인구가 더 적고 뭐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나름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그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저런 방식으로 충분치는 않았지만 활동하려고 하는 저런 이제 노력들, 저런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 실천적 의미, 뭐 현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제 연구에 의의를 둔다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과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그런 뭐랄까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그 사회인류학 센터에 있는 그 샹바오 같은 사람들, 샹바오 같은 인류학자들이 주변의 상실이라는 책을 보면, 중국도 현대 중국이 지금 향촌이 다 무너지고 있고 농민공 문제로 지금 지방화 막 도시에 와서 그냥 막 엉망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내 주변이 상실되고 있는 건 나의 500m로부터 나의 향당으로부터 다시 중국의 향촌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연을 2019년도 이럴 때 중국에서 해서 중국의 청년들에게 상당히 많은 뭐 영향도 주고 했던 그런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런 샹바오가 말하는 사실은 방법으로서의 향당이라고, 내 주변 500m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은 16, 17세기에 조선의 향촌사족들이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저런 것을 나서면서 환난상유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와 안전판으로, 또 뭐 그거를 뭐 너무 뭐 적극적으로 제가 의미부여를 한다고 뭐라 비판하시긴 하겠지만, 뭐 상생의 공간으로 토대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실천들을 조금은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의미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한 6시까지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이 다 흥미진진한 내용이고 하니까 김호 선생님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제안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모두 자유롭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단순한 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팬시해서.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전공하시고 오늘 다룬 이 내용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제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질문은 아주 간단한데, 이 향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향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로 지금 대체되지만, 조금 그 당시 사료 용어나 좀 다른, 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실 수 있어서 혹시 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일단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크게 얘기하면 이 향당 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나눠서 이 16세기, 17세기 초까지 어떤 국가가 아닌 향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방 지식인의 뭐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위국으로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떤 국가를 주도하는 그런 의국 얘기를 하셔서 결국 얼핏 듣기에 향당과 대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여러 그 향당의 의국들에는 오로지 그 지방의 소위 일책문집을 내셨던 지방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뭐 군수, 관찰사,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의국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연 그 지방이긴 하지만 국가와 어느 정도 이 구분이 되는 얘기인지, 그런 그 접점이 어딘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논길 전체에 뭐 향당대 국가라고 하는 구도가 좀 선명해질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지방의 향당으로서의 의국이 더 이상 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뭐 사그라들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랬는 건지, 그것들이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뭐 지식인들의 어떤 의지가 점점 부족해진 건지, 아니면은 기타 외부적 요인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향당은 그냥 향촌을 이렇게 조금 경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좀 써서 표현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향촌에 대한 단어로 등치시켜도 되실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향촌 대 국가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역량이 모자라거나 또는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지식인들을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시켜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그 운영은 국가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뜻 있는 사족들에게 맡겨서 그것들이 운영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 그래서 이제 관과 향촌사족의 협동을 통해서 지역의 의국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뭐 이런 계획들이 16, 17세기에 지속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족들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인지 다른 원인인지 18세기로 가면 이제 그러한 기대보다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변해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 이제 연구를 통해서 뭐 양령시라든지 뭐 그 의원들의 사설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시장의 영역이 이제 커지는 것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일종의 뭐 공립병원 같은 공공병원 같은 것들이 전부 쇠퇴하고 그것들을 이제 시장의 영역에 이제 그 시장의 영역으로 이제 그게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적어도 16, 17세기에는 서원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이 의국의 경우도 그렇고 사족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뭐 운영했다기보다는 아까 백운동 선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세붕이라는 지방관이 선도를 하고 거기에 지역 사족들이 협응을 해가지고 함께 이것들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사족지배 체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강하게 국가의 영향력이 없이 사족들이 자율적으로 그거를 막 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용어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하려는 그럴 때 향촌사족들의 의지를 거기다 공공적 의지들을 북돋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국가와 민이 향촌사족이 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역사회를 그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태도들이 18세기로 가면 이제 약화된다. 그리고 사실은 향약 같은 것도 18세기로 가면 상당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선 사회를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할지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질문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의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운영 과정을 통해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보려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의 원기를 썼던 그 창석 이준의 글에서 본 것처럼 꼭 중앙 관료가 돼서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뭐 꼭 고시패스가 안 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족들이 그런 공공의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일들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더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16, 17세기의 숙제였다. 그런데 이게 18세기로 가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런 사족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이른바 이제 보통 역사 쪽에서는 향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향들, 새로 성장하고 있는 그 이제 부농들이라든지 농민층하고 기왕의 이제 양반들하고 이제 향전들을 많이 벌이는데요. 또 서자층들의 성장들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신분 변동 또 약재 시장과 의원들의 사설 의원들의 활동이라는 이런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것들과 물려가지고 18세기 가면 이런 공공의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의 운영이나 활동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를 자료들을 좀 더 찾고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16, 17세기의 그런 향촌사족들의 활동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전망을 18세기랑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뒤에 대한 연구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김 선생님께서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이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뒷부분까지 18세기까지 의국들이 어떻게 그 운영되고 또 쇠퇴하고 하는지를 조금은 더 자료를 좀 뒤져보겠습니다. 이 사족들의 의국이 있는데 또 민간인이 하고 있는 민간인이 또 다른 그렇죠. 사족들의 공공 병원에서 활동하는 사족들이 있고요. 자기가 굳이 거기서 안 하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돈벌이로 나서는 의원들이 있는 거죠. 이 의원들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인데 이제 이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의원들의 활동. 내가 뭐 굳이 이 지식을 가지고 공공에서 이걸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안 하고 나 돈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든지 시장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그런 거를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교육 영역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의국과 같은 의료, 뭐 의료복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두 측면만 지금 확인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건가요? 사족들의 활동. 그동안의 그동안의 사족들의 활동은 이제 학교 쪽에서 서원이라든지 향교에서의 활동 같은 걸 주로 이제 이야기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향소에서의 그 활동,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고 의국 자료들을 이제 확인해서 이런 활동으로 이제 더 좀 공로라 그러면 제 연구가 가지고 있는 공로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사족들의 활동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소개한 것이고요. 그 외에 사족들이 뭘 했냐? 그거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는 읍지 같은 거를 작성한다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정돈하는 그런 일들에 한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인들하고 이 갈등 상황에서 영천 지역의 유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언론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족 활동들의 어떤 주된 활동들일 텐데요. 공공 활동이란 활동들일 텐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는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건 제도가 있으니까 의국 같은 것도 일종의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기초로 해서 활동하는 것은 제가 본 거에는 서원, 향교, 의국 정도. 나머지는 비제도적으로 사또가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읍지를 만든다든지 또 서원에서 언론 활동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만인소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언론 활동들은 이제 사족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사족들이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방의 민원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필하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일반 인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문서들을 작성해 주는 게 사족들이 지역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인데 그런 민원 문서를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관들한테 맞거든요. 얻어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가서 약간 혼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이 민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다. 라고 해서 그런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개별적으로 앞장서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천 사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서 그들의 일기를 보면 오늘 또 몇 대 맞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걸 써달라고 동네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또 써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 개인적인 어떤 적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건 그 정도입니다. 역사하는 쪽은 아니고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하는 사람인데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서 학회 중간에 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현대 쪽은 보지만 조선시대 이런 거는 호기심이 왔는데요. 본래 서양 쪽의 병원의 설립은 이제 종교단체나 아니면 지역의 유지가 만들어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하고 기부금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데 아까 반개수로 의국 개선을 때 그러니까 운영이 되게끔 이유는 유지하지 않지만 적자는 안 내 가지고 지속 가능성하게 한다는 거로 이제 의국이 이제 교육과 진료를 같이 하는 쪽인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 좀 저는 의아스러운 게 이제 관에서 이제 지원하고 하면 그게 아픈 사람 중에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유료로 진료할 사람들은 개인 의원이나 이런 한의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료할 거고 이런 의국에 오는 사람들은 좀 공공한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공공한 사람들. 공공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약을 다 구매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무상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공공병원이나 간주도의 어떤 서양에서의 역할인데 무상은 아니고 조선 쪽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었는가 무상은 보죠?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달여 먹으려도 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을 사 먹으려도 그런 일종의 이제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와서 약을 사야 됩니다, 다. 예, 약을 사고 그 약을 사는 것에 이문을 남겨가지고 그 의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족들은 일종의 경영자 가치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이 국가에서 돈이 나가서 그 기본적인 설립 단계에서는 그 병원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건 완전히 무료 병원이 아니고요. 예, 약제를 팔아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병원들이 다 중간에 또 이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을 돈이 없으니까 다 이제 외상으로 빌려 사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갚질 않고 죽는다든지 다른 데 이사가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약값 회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상주 존해원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닫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약값 빨리 갚아라. 그런 거를 그 아까 박종모라고 하는 그 의사, 저 사족이 편지도 다 보내고 뭐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게 무료 병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추가해서 뭐 그런 조선시대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병원이 제중원인데 제중원도 고정하사금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유상으로 하면서 예. 또 이제 적자부는 뭐 이게 그 미국 선교사 조직에서 들어오는 시기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게 아픈 사람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이 병원의 어떤 맥락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의료라는 것, 진료라는 건 돈을 내고 하는 거다. 예. 넌 이런 사회문화적인 믿음, 인식이 이런 게 예. 저는 뭐 근대에서 이루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보면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지는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무료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약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모아서 제공하고 돈을 받고 그 약제를 파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에게는 자기가 급할 때 필요한 약제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곳이 없는 곳에서 대개 보면 서울에서 박물장수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사다가 자기 약장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갖다가 쓰는데 그게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으로 약을 관리하면서 만약에 팔 수 있는 공간이 경상도에 몇 군데 있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서부터 약을 살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그 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역할로서의 의국 혹은 약국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 예를 들어 뭐 퇴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반대로 예. 그런 분이 아니라 일책공사라고 하는 정말 정말 제가 지식이 너무 지식이 굉장히 얇은 그런 사람들이 반대로 그런 예.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이 의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책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약방을 처방한 그런 의학 서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왜 아프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당시 정말 훌륭한 지식인이나 아니면 일반 지식인들이 의학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지가 또 궁금했습니다. 퇴계는 뭐 기본적으로 의학 지식이 뛰어나서 그 활인신방 같은 거 보면 이제 퇴계가 활인신방을 만들게 된 계기는 16세기에 이제 그 구미에 송당학파라고 하는 박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송당 박영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양생술에 뛰어난 이제 학자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이 송당 박영이 이 활인신방을 이용해 가지고 건강을 도모하는 양생을 이제 연구하는 집단을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안마 또 뭐 추나 혹은 또 뭐 퇴계한테 굉장히 이제 혼인한 그 남녀 교접 이런 걸 통해서 그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까지 막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가 이 유학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그거는 너무 무리한 방법이고 도가에서도 그거는 쓰지 않는 방법인데
그걸 유학자들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양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북돋는 방법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그걸 넘어가서 무슨 남녀 교접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 실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활인신방에서 체조하고 뭐 약 먹고 하는 선까지를 딱 긋습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서 활인신방을 쓴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체조 같은 것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보다 더한 이상한 방법들을 막 연습하고 있었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퇴계가 그런 책을 쓴 걸 보면 상당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이 성리학자들이나 유학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을 퇴계 선생이 근 걸 보면 그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둘러싸고 이렇게 뭐 깊은 수준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 지적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일책, 제가 좀 너무 재밌게 하려고 일책의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일책, 말하자면 좀 보잘것없는 글을 쓴, 그러나 지식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열망, 이제 그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일책의 지식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방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엄청난 무슨 지식을 생산하지는 못했던, 그러나 자기가 이 사문,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어떤 공공적인 일이든 지식을 생산하는 일이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역사가로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모아가지고 퇴계나 율곡 같은 그런 뭐 엄청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사상사를 연구하는 기왕의 사상사 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식의 말하자면 그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과연 뭐였을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했을까?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자부심이라 그럴까? 뭐 인정투쟁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수집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책으로 만들어져서 출판이 되고 나간 것도 아니고 필사본 형태로 그냥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수집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조금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비록 높지는 않지만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학에 엄청난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처방이 돼 있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지역에서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역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서들이 지방 의국에서 편찬이 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아마 그러니까 요약하거나 발췌하거나 이런 식의 지식을 보급하는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의학 지식의 보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대나 청대에는 일용 유서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차 발금이라든지 만법정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쓰여있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치병편도 있고, 그러니까 의학편도 있고, 의학편도 있고, 의학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어떤 병에는 뭘 써라, 어떤 병엔 뭘 써라, 이런 이제 처방전들 같은 것들인데, 조선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유서류를 통해서 뭔가 의학 지식이 보급된 흔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도서관에는 있는 것들은 굉장히 나중에 판본들이더라고요. 19세기 이렇게. 근데 그런 어떤 루트로 이런 의학 지식들이 발췌되고 보급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퇴계 선생님 활인신법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작이 아니라 그 명나라 주건이 쓴 거를 그냥 이렇게 옮겨 적은 거. 옮겨 적는데 다 옮겨 적지 않고 발췌를 하니까 그 발췌할 때 그 경계가 있는 거죠. 뭐는 빼고 뭐는 넣는, 그걸 통해서 선을 긋는 거고요. 그래서 활인신법도 사실은 이미 선초에 상당히 그 조선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발췌하는 그런 게 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조선 사람들이 뭐 한자를 못 읽으니까 그 사민들이 다 읽게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언해본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 언해본을 통해서 지식을 유통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은 언해본도 뭐 일반 인민들이 읽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 언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언해를 통해서 지식이 유통되는 것이고요. 유서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선에서 유서류를 뭐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봐도 뭐 지법유설 정도가 거의 뭐 지금 뭐 초기 유서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법유설에 보면 의학편 같은데 허준의 점이고가 나오거든요. 그 허준의 점이고가 두창 치료에 아주 그 특효약으로 나오는데 그 돼지꼬리에 피를 내 가지고 만든 약이거든요. 그 돼지꼬리의 피를 통해서 그게 성약으로 이제 천연두 성약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복유설의 이수광이 조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허준의 비법 비방 그거를 그 유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제 자신의 유설에다 넣어서 그게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점이고는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널리 활용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뭐 임원 16지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런 산림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지식이 수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나 가서 유서류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지복유설도 상당히 특별한 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복유설에 보면 허준의 비방이 거의 수록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선에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유의들의 처방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지금 거기 유서 같은데 실리고 그게 지금 여기 유의들이 말한 이석강 경험방 이런 것들이 서로 참조가 되면서 조선 후기까지 계속 활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조선의 여러 그런 일용 지식들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후기로 가면 그게 정리가 되고 그 누구야 성균관대 김영진 선생이 그 글을 썼듯이 조선에 가면 총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럴 때 일용 총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획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총서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려고 했고 그런 게 산림경제나 뭐 이런데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9세기 홍길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총서들을 다 모아서 서울에서 출판사를 만들어 갖고 그 총서를 갖다 출판을 하려고 하는 기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학 관련된 총서를.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실현이 됐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모였겠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뭐 그 정도입니다, 선생님.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향천 사회를 이 의국이라고 하는 시자를 통해서 어떻게 볼 것이고 아니면은 이 또 향천을 시자로 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고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소중했던 것은 이제 그 현대 어떤 보건 정책이나 이런 것과의 연관 속에서 한번 좀 또 어떤 이 조선 시대가 흥미로운 점이 보일 수 있는가 또 이런 의견을 주신 거는 또 망의 소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신 김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